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오늘 새로운 책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토크쇼의 제왕, 대화의 신이라 불리우는 레리킹의 대화의 신 들고 나왔습니다. 표지가 빨간색에 굉장히 예쁘죠. 요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굽신거리지 마라,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해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훈련법에 대한 관련된 책을 들고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50여 년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온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화를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레리킹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화하기를 즐기는 만큼 사람들이 왜 말하기를 불편해했는지 불편해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킹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대화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은 잘못된 것을 혹시 말할까봐, 내가 혹시 말을 하는데 자꾸 두려워져. 그 왜 그러면 나 또 이 얘기했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리고 또 옳은 것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은 이랬으면 좋겠대요. 전문가답게 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이 레리킹이 전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 책에 이 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딱 전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래요. 그것은 말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요 귀찮은 일도 아니고, 근데 기분 나쁜 의무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은 더더욱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할까,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것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말하는 태도, 이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자로서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든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당신은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도 지금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굉장히 이 내용 자체는 무조건 우리는 잘한다야.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좀 과거에보다 좀 그게 좀 많이 심해졌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말을 되게 잘해. 대화도 되게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말을 하는 걸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말을 계속해서 뭐랄까 좀 조용한 상황, 이런 거를 나는 좀 벗어나야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무슨 의무감처럼. O형이 약간, 이거 혈액형 얘기하면 조금 너무 구닥다리 같지만 O형의 성향이 그래요. 약간 정적 흐르는 거 못 견뎌 하고, 그리고 내가 꼭 뭔가를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공포심이 좀 극에 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아까 레리킹이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는 게 혹시라도 잘못 얘기할까봐, 내가 뭐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해서 그르칠까봐,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되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이 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꼭 나는 욕을 먹고, 왜냐면 사람들이 친해졌다가 꼭 저한테 등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질투심에 대한 그런 겨냥이 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제가 입을 좀 더 이렇게 지퍼를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그런 일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제가 조금 더 듣는 거를 좀 더 많이 하고, 개인적인 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단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최대한으로 제가 뭔가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경청을 하는 그런 쪽에 속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오히려 여러 사람 위에 이게 오르내리지 않고 그렇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랬던 그런 게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이 그런 가슴앓이를 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럿이 있을 때 먹히는 대화법에 대해서, 약간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소갈이 하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불편할까? 나는 그냥 둘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난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가 이남이녀예요. 이남이녀인데 오빠, 언니, 저, 남동생이 저랑 7살 차이 나고 언니랑 9살, 오빠랑 11살 차이가 나요. 근데 저희는 저까지 2살, 2살, 2살 이렇게 2살 터울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만 빼고 요 언니, 오빠, 언니, 남동생은 셋이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해도 술술술술술 치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고, 예를 들면 저희 남동생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거기를 다녀요.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하면은 막 전 식구들도 막 다 이렇게 호응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나 뭐 언니가 류현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이 뭐 활약한 것도 잘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관심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외톨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소외감 같은 게 되게 많이 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 없어 하니까 이거 언니 까는 거 아닌데? 까는 얘기를 해야겠네. 근데 좀 상처를 받았어요. 야, 넌 관심 좀 가져.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모르는 건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약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내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언니, 오빠, 남동생이랑 이렇게 대화 코드가 안 맞을까? 그게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에서 이제 그 사교 모임 같은 걸 가잖아요. 근데 이제 레리킹의 경우에 칵테일 파티는 쉽지 않은 도전이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칵테일 파티나 이런 거는 있지 않지만 조금 요 상태, 요 칵테일 파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가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리킹은요, 한 사람씩 대화할 때가 가장 편하대요.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음료도 즐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칵테일 잔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본인은 이 잔을 들고 있을 때 빈손으로 있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서 이 앞팔을 이 팔짱을 끼고 있대요. 이런 버릇이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은 그냥 편했는데 사람들이 이 팔짱을 낀다는 자체가 경계한다고 해서 부정의 의미로 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모임이 커, 규모가 커. 그러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임 자체에 이 심장에 콩닥콩닥콩닥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희 모임을 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콩닥콩닥 하는 걸 알고 저를 그냥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를 좋아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는 거를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지금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위축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를 찾아보는 것이 좋대요.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말고.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나타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이미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룹에 슬며시 합류하는 것도 좋대요.
한 가지 기억해 둘 거는요.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내보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한 자리에 가서 좀 대화에 합류를 했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화가 조금 길어지고 지루하다 그러면 나는 좀 다른 자리에 한번 가야겠다 하면은 실례합니다. 그럼 저 화장실 좀 하면 붙잡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표신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동을 하거나 잠시 분위기 환기 겸 나갔다 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좋은 대화의 비결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 어떤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왜?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왜라고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직업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바꿔요? 왜요? 이렇게 왜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그 오비팀이 있어. 그러면 LG랑 오비팀이 있어. 근데 나는 오비를 좋아하고 상대는 LG팀을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더라도 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질문이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왜요? 하면 그 사람이 또다시 답변을 하죠.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리킹도요. 실상 텔레비전 쇼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쓴대요. 왜? 이러한 질문은요. 대화의 생기와 흥미를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우리 팁 얻은 거예요. 우리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는 나를 알리기 위한 거죠. 저는 저를 알리는 게 이렇게 부끄러워. 참 희한하죠. 저는 제가 앞에서 뭐 저기 회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뭐 리더도 하고 막 그리고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 앞에서 막 앞장서가지고 막 개구쟁이지 다 하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막 리더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드러나는 게 이게 뭐랄까 이게 뭐지? 샤이걸 마냥 부끄러워요. 누가 제 얘기하면 하지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의외로 이렇게 쑥스러움을 타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예전에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의 이 양면성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요걸 보면서 되게 부끄럽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여주고 그러는 자리에서는 여기에도 이제 요 자리에도 가서도 어울려보고 또 잠시 또 빠져나와서 또 다른 그룹에서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그룹에 가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레리킹은 이 둘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거들을 팁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럿이 모였을 때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대화에 제가 낄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좀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그 시간이 되게 좀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임 자체를 안 가고 제가 저를 보이는 것도 쑥스러워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요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 레리킹의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보면 그렇게 또 무슨 지가 쑥스러워해 이렇게 얘기할거든 친구들이. 친구들도 모르는 제 모습이 있다니까요. 네. 또 팁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모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닐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술을 너무 마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이 좀 취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이제 직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심하게 아파서 오늘 밤 모든 대화에 정말
끼고 싶지 않거나,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등등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임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대회에 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모임이라고 잡혔는데 그날 설상가상으로 기분이 조금 나쁘고 아우 가기도 싫고 이러는데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걸기도 참 마음이 안 내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장 배려할 것은 그들의 대화에 끌어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래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주는 최고로 편안한 상태인 거죠. 그 편안한 것은 배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걱정으로부터 잠시 떼어놓을 가벼운 화제를 찾을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입은 컬러 되게 예쁘다. 뭐 아니면은 나 이거 오늘 샀는데 어때? 괜찮지? 내 컬러 화사하게 잘 어울리지? 야, 네가 그때 뭐 이런 핑크색 권해가지고 한번 입어봤어. 괜찮지? 예를 들면 이런 가벼운 대화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뭐 가볍게 답하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는 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통 화제를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대화가 나한테 독점이 되거나 나와 관련된 몇 사람의 독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는 이런 걸 한번 써보시래요. 만일 뭐뭐라면, 만일 뭐뭐라면, 요런 주제는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가상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제가 만약 뭐뭐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러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왜 그걸 미리 얘기해?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화가 단절이 될 때가 있었어요. 가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 욕먹을까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아니면 만일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왜 답을 뭐하러 얘기해? 일어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화 단절되죠. 하지만 이렇게 가상적인 질문은요, 이 정치 같은 무거운 주제보다도 훨씬 더 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이 전문가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참석자의 일부가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내용, 요런 주제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직장 얘기. 예를 들어서 부부 모임을 갔어. 근데 내 팀이 모였어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네 직장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와이프들은 직장 얘기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우자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우리 부부 동반으로 무언가를 참석을 했을 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리킹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의 전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의 의견은 어떠니?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거든. 그 문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때? 하면서 이 주변의 사람에게 몸을 돌려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모인 장소에서도 내가 뭐 배려도 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이거 전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장 수줍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시지만 저 약간 수줍어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왼쪽에 앉은 사람이 수줍어하고 오른쪽 사람은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라면 내가 이제 이렇게 같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대화에 잘 끼지 않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왼쪽 사람에게 이 수줍어하는 사람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혼자 외향적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말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내 왼쪽에 있는 사람 수줍어하니까 나도 말을 안 걸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집중해. 그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수줍어가지고 다음에는 이 모임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인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인제 왼쪽에 있는 그 수줍어하는 사람한테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누구 씨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아 예예.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수줍어하다가 속으로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 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쪼끔 의기소침한 게 쪼끔 괜찮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희망이 생긴다니깐요. 제가 그러니까 참 이거 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수줍음을 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대화를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다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고 보니까 그 대개 따님 요번에 어디 그 청주 여고 거기 다니죠? 얼마 전에 아우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 못 갔는데 요즘 학교 나가는 건 어때요? 아이들이 괜찮게 적응을 하고 있나요? 이러면 그분 딸 얘기니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화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요, 내가 좀 이게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향이라면 수줍어하는 사람들이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혼자만 막 시시콜콜 하면서 혼자만 얘기하는 거 요건 최악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인제 자기 인제 인사를 하는 건데 짧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자기 뭐 고주할 미주알 다 얘기해. 남들은 1분도 안 하고 30초 정도 하는데 자기는 한 5분 이상을 해. 그러면 정말 이거 인기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하겠네. 아우 지루한데. 왜냐면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그렇게 길게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각자 다 자기소개하는 거고 한 30명 50명 모여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요거는 분명하게 얘기는 짧게 하시라는 거죠. 대화하는 그 모임 있죠? 이 모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대가로 자신의 신뢰를 잃게 된대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대를 떠날 때를 알으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적당하게 얘기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임에 한 4명 정도 있어. 그러면 한 1분 해도 괜찮아. 내가 3분 해도 괜찮아. 너도 3분 하고 해도 4명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만 툭 던지고 툭 던져서 얘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신뢰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만일 뭐뭐라는 질문은 사교적인 자리나 약간 침체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렇게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라이브에서 해드렸던 거 내가 만일 130만 유튜버라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주작을 했을까? 이런 거. 갈비 지금 하면서 울어요. 자고 있어요. 갈비 소리예요. 만일 내가 100만 유튜버라면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주작을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입장이 돼가지고 만일 뭐뭐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가 논쟁을 하는 거죠. 130만 유튜버의 피자 사건 이것을 그냥 실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재질이 나빠서 처벌을 할 것인가. 만약 내가 법관이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질문을 딱 하면은
이제 이 소재거리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꿈에 그리던 집을 캘리포니아에 지었는데 과학자들이 그 지역이 지진대라고 발표한다면 당신은 이사 가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비난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주장 영상을 남에게 피해준 주장 영상을 찍을 것인가?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지. 여기에서 레리 킹이 디너 파티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친한 친구와 단둘이 섬에 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친구가 은행에 10만 달러를 저축해 두었네. 내가 죽으면 그 돈으로 내 아들을 의대에 보내주게.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친구의 아들은 의대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돈으로 단 몇 달 새에 낭비해버릴 플레이보이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때 당신은 그 돈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일 나라면, 마음이 이렇다라면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게 끊임없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녁 시간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을 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예일 대학 총장부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22살 신인 선수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녀 모두 지능의 상위 2% 내로 구성된 멘사클럽은 회원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실례를 또 재미나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4명의 광부가 광산에 갇혀있다. 그들은 하나뿐인 탈출구를 통하여 지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탈출구 상단부에 몰려 있다. 그러나 맨홀에 있는 사람이 구멍을 빠져나가다 뚱뚱하여 몸이 반 정도 그 탈출 구멍에 걸리고 말았다. 그 밑에 있는 세 사람은 공기가 희박하여 점점 숨이 막혀온다. 이 순간 어떻게 할까? 뚱뚱한 사람을 죽여서 끌어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그 아래에서 질식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남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까? 과연 누가 살아야 하는가? 그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머지 세 사람인가? 전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저 멘붕이 와. 자, 그럼 두 번째,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도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걸까? 만일 투명인간이 된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다. 어쩌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면 당신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겠는가? 여기에서 그 질문 두 개를 했을 때 멘사 모임에 있었대요. 근데 한 남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은 물론 일반적인 도덕 규범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전부는 아니었대요. 한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투명 능력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자신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줄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어떤 회원은 경마장 기수들 틈에 어슬렁거리면서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에 경매에 돈 뭉치를 걸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계획을 꾸밀 것이라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복권 번호 알아서 하겠다고 할 것 같아. 저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쵸?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복권 좋아하잖아요. 이런 예를 통해서 만일 뭐뭐라면 철학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만일 뭐뭐라면 요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있잖아요. 만일 이렇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 주거니 받거니 의견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모임 시간 끝날 때까지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난생포는 처음 보는 이성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에 가서. 근데 조금 괜찮은 이성인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디서 뵌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아주 담백하게 말을 거는 게 좋고, 솔직하게 과장되지 않게 말을 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자리는 좀 처음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건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첫인상이 되게 좋으셔서 좀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담백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주눅이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유명 인사 많이 만날까요, 아마? 얼마 전에 저는 유명 인사로 가장 그래도 유명한 사람 존니 대표님 뵙고 온 거 그거 있는데 다음 달이나 언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또 가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도 참고를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영화배우, TV 탤런트, 운동선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 모르게 자기들에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가끔 이야기를 해주곤 한대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구선수한테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당신 팬이었어요. 이러면 야구 선수들은 동료들끼리 서로 장난칠 때 이 말을 자주 한대요. 아빠가 당신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 저를 데리고 다녔죠. 당신의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런 말들은 유명인에게는 당신은 늙었어 라고 말하는 거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당신 팬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동료들 사이에 얘기를 하면 나를 놀리는 거 내가 늙었다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 유명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전문직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지 말고, 이 유명인들은요, 의외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야 의외로 스포츠에도 박식하고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야 의외로 상식이나 정치에 또 박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인들에게도 직업적인 그 질문 외에 과외적인 흥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오히려 자신의 직업을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리킹이요. 이 유명인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해주신 얘기래요. 우디 앨런에게는 예를 들면 뭐 뉴욕의 닉스 농구팀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폴 뉴먼에게는 아동 구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지 대화에 우리가 속할 수 있고 대화를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봤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저에게는 솔직히 좀 뭐랄까 좋은 팁이 되었어요.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리치 영상 보시면서 대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연습해서 더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